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오순자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숨막히는 향냄새와 사람들의 낮은 웅성거림이 온몸을 감싸는 것 같았어요. 하얀 국화꽃에 둘러싸인 내 아들, 준영이의 영정 사진은 뭐가 그리 좋은지 환하게 웃고만 있었습니다. 저렇게 웃는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사업이 힘에 부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기억 속 아들의 얼굴은 늘 그늘져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야 모든 짐을 벗어던진 것처럼 웃고 있는 저 사진을 보니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게 전화를 걸어 엄마, 이번 달 용돈은 좀 늦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라며 멋쩍게 웃던 녀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가운 영정 사진 속에서나 저를 보고 웃고 있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죠. 어머님, 기운 내세요. 준영 씨도 어머님이 이렇게 슬퍼하시는 거 원치 않을 거예요. 며느리인 써미호가 제 등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아주 작은 온기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몸을 살짝 비틀었습니다. 미호는 제 그런 반응을 아는지 모르는지 다시 영정 사진 앞으로 다가가 거의 실신할 듯이 관을 붙들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왜 나만 두고 갔어? 우리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는데 이렇게 가면 나는 어떡하라고. 여보, 목소리는 또 어찌나 그리 애절한지 그 모습을 보는 조문객들은 다들 혀를 차며 아이고 저 양반 복도 많지. 저렇게 생각해주는 마누라가 있으니 가는 길은 외롭지 않겠네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저건 연기라는 것을요. 진짜 슬픔에 잠긴 사람의 울음은 저렇게 목청껏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숨이 턱턱 막혀서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법이지요. 제가 바로 그랬으니까요. 아들의 비보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미호는 조문객이 들어올 때마다 타이밍 좋게 울음을 터뜨렸고 목소리는 슬픔에 잠겼다기엔 너무나 또렷했어요. 상주님, 기운 차리셔야죠.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굳게 먹으셔야 합니다. 준영이의 오랜 친구가 미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지만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 친구의 손길이 떨어지자마자 미호의 얼굴에서 거짓 눈물이 싹 가시는 것을요. 그녀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잠시 인상을 찌푸리며 조문객들이 내민 부의금 봉투가 쌓인 곳을 힐끗 쳐다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아들의 죽음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경황이 없는 와중에 섣부른 판단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제 착각이기를, 제가 아들을 잃은 슬픔에 정신이 나가 며느리를 오해하는 것이기를 바랄 뿐이었죠. 밤이 깊어지고 조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텅 빈 장례식장은 낮의 소란스러움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적막했어요. 저는 머리가 깨질 듯 아파와 잠시 바람이라도 쐬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데 외투 주머니에 넣어둔 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어요. 화면을 보니 발신자 표시 제한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이 밤중에 장난 전화를 할 사람이 누가 있나 싶어 그냥 끊으려는데 이상하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뭔가에 홀린 듯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역시 장난 전화인가 싶어 끊으려던 바로 그 순간 제 심장을 먹게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아주 분명히 제 아들 준영이의 목소리였어요. 너무 놀라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아니면 내가 슬픔에 미쳐 헛것을 듣는 건가.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욱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엄마,
관 속에 있는 거 나 아니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한 것을 간신히 붙잡았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데 목구멍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 숨도 못 쉬고 있자 아들이 다급하게 속삭였어요. 서미호가 꾸민 짓이야. 그 여자 보험금 때문에 나를 없애려 했어. 엄마, 절대 아는 척하면 안 돼. 엄마까지 위험해져. 그 뒷말에 저도 모르게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기쁨보다 이 모든 것이 며느리가 꾸민 짓이라는 사실에 온몸이 공포로 떨려왔어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에요.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었자 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디니? 너 어디 있는 거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절대 티내면 안 돼요. 사랑해요, 엄마.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저는 차가운 복도벽에 기댄 채 한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제 아들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제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거짓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 악마 같은 며느리가 제 아들을 해치려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어요. 조문객들 앞에서 보였던 미호의 그 부자연스러운 행동들, 슬픔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던 그 건조한 눈빛, 부익음 봉투를 쳐다보던 탐욕스러운 시선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미호는 지쳤다는 듯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슬픔에 잠긴 시어머니를 연기하며 그녀의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쟁이에요. 제 아들을 지키고 저 악마 같은 며느리의 가면을 벗겨내기 위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슬픔에 잠긴 척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주먹을 쥐었어요. 그 순간 눈을 감고 있던 미호가 실눈을 뜨고 저를 힐끗 살피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치 제 속을 꿰뚫어 보려는 듯한 섬뜩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애써 그 시선을 외면하며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서미호, 내가 니년의 정체를 온 세상에 밝히고 내 아들 곁에서 끌어내고야 말겠다고. 지옥이 어떤 곳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말입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며느리 서미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치솟았어요. 하지만 저는 철저하게 제 감정을 숨겼습니다. 아들이 신신당부했으니까요. 제가 아는 척하는 순간 저와 아들 모두 위험해질 거라고. 그래서 저는 기력이 다한 늙은이처럼 슬픔에 잠긴 어머니처럼 행동했습니다. 미호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안심하는 눈치였어요. 어쩌면 속으로는 저 늙은이가 빨리 죽어야 유산이라도 더 받을 텐데 하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전에 아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척하며 미호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얘야, 내가 속이 너무 답답해서 그런다. 여기 있기 힘드니 잠깐 바람 좀 쐬고 오마. 미호는 귀찮다는 듯이 저를 힐끗 쳐다보더군요. 어머님, 곧 발인인데 어딜 가시려고요? 그냥 여기 계세요. 하고 퉁명스럽게 말하는 걸 보니 제가 자기 시야에서 벗어나는 게 싫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제가 아니죠. 저는 더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숨이 쉬어지질 않아. 이러다 내가 먼저 관에 들어가게 생겼다. 잠깐이면 돼. 정말 잠깐만 찬 바람 쐬고 올 테니 걱정 말고 있거라. 제 말에 미호는 더 이상 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없어져 봐야 자기만 좋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저는 비틀거리며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택시를 잡아 탔어요.
아들이 문자로 알려준 주소는 시내에서도 한참 벗어난 허름한 여관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창밖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아들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과 이 끔찍한 현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관에 도착하니 낡고 음습한 기운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이런 곳에 제 아들이 숨어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이 알려준 방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나다, 엄마야. 제 목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문이 빼꼼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아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어요. 며칠은 좋게 씻지 못한 듯한 꾀죄죄한 행색에 얼굴은 공포와 불안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자마자 와락 껴안았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정말로 살아 있었어요. 따뜻한 아들의 체온이 느껴지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준영아, 내 아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아들은 저를 방 안으로 끌어당기다시피 하고는 서둘러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진 아들에게 미호가 거액의 투자자를 소개해주겠다며 외딴 곳으로 유인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는 미호의 내연남인 박도식이라는 자도 함께 있었고요. 그들은 아들에게 약을 탄 술을 먹였고 정신을 잃은 아들을 차에 태운 채 절벽으로 차를 밀어버릴 계획이었다고 해요. 정신이 몽롱한 와중에 그 여자랑 그 자식이 하는 얘기를 똑똑히 들었어요. 이번 일만 성공하면 수십억 보험금은 우리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사업 때문에 제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여러 개 들어놓은 걸 노린 거였어요. 다행히 아들은 약 기운이 완전히 퍼지기 전에 가까스로 차에서 탈출했고 산속을 헤매다 겨우 인적이 있는 곳으로 내려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자신은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 되어버렸고 미호가 무서워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이렇게 숨어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은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제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자기가 못나서 어리석어서 이런 일을 당했다며 자책하는 아들을 보니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슬퍼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아들의 두 손을 굳게 잡았어요.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살아있으면 된 거야. 내가 어리석은 게 아니라 그년이 악독한 거다. 이제부터는 이 늙은 어미가 시키는 대로만 하거라. 저는 제 지갑에 있던 현금을 모두 꺼내 아들에게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신당부했어요. 절대로 이곳에서 나가지 말고 내가 연락하기 전까지는 죽은 사람처럼 숨어만 있으라고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뒤로 하고 여관방을 나오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분노와 함께 차가운 결심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긴 어머니가 아니에요. 제 손으로 직접 저 악마 같은 며느리를 심판대에 세우기로 결심한 복수의 화신이었습니다. 여관을 빠져나와 다시 택시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돌아가는 길,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발인을 마치고 관 속에 든 이름 모를 희생자를 아들의 이름으로 땅에 묻었습니다. 흙을 파고 관을 내리는 모든 과정이 마치 한편의 끔찍한 연극처럼 느껴졌어요. 서미호는 마지막까지 혼절할 듯이 울부짖으며 사람들의 동정심을 샀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볼 뿐이었죠. 이제 제게 남은 일은 저 가증스러운 연극의 막을 제 손으로 직접 내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텅 빈 아들 내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호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소파에 드러누워 저를 본체만 채 했어요. 이제 볼 일은 다 끝났으니 늙은 시어머니는 알아서 사라져 달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하지만 제가 어떤 사람인가요?
이대로 물러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저는 미호의 앞에 다가가 일부러 가장 힘없고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어요. 얘야, 나 이제 어떡하면 좋으냐? 이 나이에 이제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어떻게 살아갈지 눈앞이 캄캄하다. 미호는 눈도 뜨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야 연금도 나오시고 모아두신 돈도 좀 있으시잖아요. 어떻게든 되겠죠. 그 말투에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걱정조차 담겨 있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이가 갈렸지만 꾹 참고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제 혼자서는 무서워서 못 살아. 준영이 손때라도 묻은 이 집에서 내 곁에서 살다가 죽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제발 나를 거둬다오. 제 말에 미호는 소파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금 제정신인가 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제 앞가림하기 바쁜 사람이에요. 어머님까지 모실 형편은 안 돼요. 하고 단칼에 거절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녀가 거절하지 못할 카드를 쥐고 있었습니다. 내게 짐이 되지는 않을 게다. 그냥 방 한 칸만 내어주면 내가 가진 것들은 모두 정리해서 너에게 넘겨주마. 그리고 준영이 유산 정리하려면 내 인감도장도 필요할 것 아니냐. 인감도장이라는 말에 미호의 눈이 순간적으로 반짝이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하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슬픈 표정을 지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면 그러시겠어요. 당연히 함께 지내셔야죠. 여기가 어머님 집이기도 한데요. 제가 죽는 날까지 잘 모실게요. 그렇게 저는 제 발로 호랑이 굴, 아니 여우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낮에는 귀가 잘 안 들리는 척,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척하며 미호의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얘야, 화장실이 어디였더라? 내가 안경을 어디다 뒀는지 통 기억이 안 나네. 하며 허술한 모습을 보일수록 미호는 저를 귀찮지만 해는 되지 않는 늙은이로 취급하며 방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틈을 타 집안 곳곳을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이 남긴 흔적이라도 찾는 척, 집안을 정리하는 척하며 미호의 물건들을 뒤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들의 서재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책들 사이에 숨겨져 있던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낯선 디자인의 휴대폰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누가 봐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개통한 전화기는 아니었습니다. 대포폰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전원을 켜보았습니다. 다행히 배터리는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화면이 켜지자마자 저를 가로막은 것은 비밀번호 입력창이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의 생일, 미호의 생일, 결혼기념일 등 생각나는 모든 숫자를 눌러보았지만 전화기는 열리지 않았어요. 함부로 계속 시도하다가는 전화기가 영영 잠겨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일단 그 전화기를 제 옷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써미호와 그 내연남을 지옥으로 보낼 판도라의 상자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 잠든 미호의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 방에서 몰래 그 차가운 대포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 이 상자를 열어줄 사람을 찾아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미호에게 준영이 49제 때 쓸 음식들 좀 미리 알아보러 시장에 다녀와야겠다고 둘러댔습니다. 아들 핑계를 대니 미호도 더 이상 막지는 못하더군요. 저는 서둘러 집을 나와 곧장 제가 평생을 장사하며 지내온 남문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제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제게는 친자매나 다름없는 친구 박영희가 있었으니까요. 오랜만에 찾은 시장은 여전히 활기가 넘쳤습니다. 시끄러운 소음과 비릿한 생선 냄새, 구수한 떡 냄새가 뒤섞인 공기를 들이마시니
그제야 제가 살아있다는 것이 실감이 났어요. 저는 곧장 시장 안쪽에서 작은 국밥집을 하는 영희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영희는 저를 보자마자 버선발로 뛰어나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순자야, 이게 얼마만이냐?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아들 일은 정말 내가 뭐라고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영희는 저를 가게 구석진 자리로 이끌고는 뜨끈한 국밥을 한 그릇 말아주었습니다. 저는 국밥을 앞에 두고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영희는 그런 저를 가만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영희에게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아들의 전화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제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영희의 표정은 위로와 동정에서 차가운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내가 그 서미호라는 애 처음부터 싹수가 노랗다고 생각했어. 우리 준영이가 아깝다고 몇 번을 말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러. 사람도 아니지, 그건. 영희는 제 일처럼 분개하며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의 모습에 다시 한번 울컥했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대포폰을 꺼내 영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영희야, 나 좀 도와줘. 이 안에 그년이랑 그놈이 저지른 짓의 증거가 다 들어있을 거야. 그런데 비밀번호 때문에 열 수가 없어. 너는 발이 넓으니 혹시 이런 거 해결해 줄 사람을 알지 않을까 해서. 제 말에 영희는 눈을 빛내며 대포폰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고민하더니 무릎을 탁 치며 말했어요. 걱정 마라. 내 조카 녀석이 용산 전자상가에서 귀신이라고 불리는 놈이거든. 내가 그놈한테 부탁하면 하루 만에라도 열어줄 수 있을 게다. 영희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저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만 같았어요. 영희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디론가 전화를 몇 통 돌리더니 잠시 후 제게 놀라운 정보를 물어다 주었어요. 그녀의 사돈의 팔촌이 보험회사에서 일하는데 그를 통해 알아본 바 제 아들 준영이 이름으로 가입된 생명보험이 무려 5개나 되고 수령인을 모두 서미호로 해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험금 총액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이었어요. 순자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년이 아주 작정하고 우리 준영이한테 접근한 게 틀림없어. 모든 정황이 서미호가 범인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희의 손을 붙잡고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영희는 제 손을 마주잡으며 말했습니다. 친구 사이에 고맙긴 뭐가 고마워. 너는 이제부터 그 여우 같은 년 옆에서 다른 증거들을 더 찾아. 이 전화기는 내가 책임지고 열어서 연락을 주마.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그 악마 같은 것들을 잡아넣는 건 시간 문제야. 친구의 굳건한 약속에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 든든했습니다. 저는 영희에게 대포폰을 맡기고 다시 그 숨막히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미호는 제가 돌아오자 시장은 뭐가 그리 볼 게 많다고 이제 오세요? 하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넋두리 좀 하느라 늦었다고 둘러대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싸움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든든한 아군과 함께 저는 저 악마의 가면을 벗겨낼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며칠 동안은 그야말로 숨막히는 침묵의 시간이었어요. 저는 미호의 눈치를 살피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고 미호는 그런 저를 그림자처럼 감시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드디어 박 여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텃밭에 물을 주는 척하며 밖으로 나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순자야, 나다. 해냈다. 내 조카 녀석이 밤을 새워서 열었어. 박 여사의 흥분된 목소리에
제 심장이 발소리처럼 크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더냐?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어요. 박 여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낮고 빠른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마라. 아주 가관이야. 그 서미호라는 년이랑 박도식이라는 놈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수백 개야. 자기야, 그 늙은이는 잘 구슬리고 있어. 보험금만 받으면 우리 세상인데 조금만 참자. 준영이 그 자식. 그날 완전히 보내버렸어야 했는데 아쉽다 같은 소름 끼치는 말들이 가득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야. 저는 전화기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예상이, 아니, 제 끔찍한 확신이 사실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그들의 관계와 음모를 세상에 명백히 보여줄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어요. 영희야, 정말 고맙다. 그런데 말이다, 내가 욕심이 과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두 년놈이 함께 있는 모습을 직접 잡아야겠어. 그래야 다시는 딴소리를 못할 테니까. 제 말에 박 여사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결심한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다.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끝까지 가야지. 그 대포폰 통화 기록을 보니까 그놈이랑 자주 만나는 장소가 있더구나. 당장 거기로 가자. 내가 내 눈이 되어주고 내 손발이 되어주마. 그렇게 저와 박 여사의 위험한 미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낡은 트럭을 빌려왔고 우리는 그들이 자주 만난다는 시 외곽의 한적한 카페 근처에 차를 세우고 잠복했어요. 저는 일부러 더 허름하고 늙어 보이게 허리를 구부리고 낡은 스카프로 얼굴을 반쯤 가렸습니다. 누가 봐도 아들 잃은 슬픔에 정신을 놓은 늙은이처럼 보였을 거예요. 2시간이 지났을까, 드디어 저 멀리서 익숙한 차 한 대가 카페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미호의 차였어요. 그리고 잠시 후 운전석에서 내린 미호는 조수석 문을 열었고 그 안에서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박도식이 틀림없었어요. 그들은 주위를 한번 쓱 둘러보더니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박 여사는 결연한 표정으로 제게 말하고는 미리 준비해온 카메라 기능이 좋은 최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트럭에서 내려 최대한 자연스럽게 카페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창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희희낙낙거리고 있는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카페 안은 한산했고 그들은 우리를 전혀 의식하지 못했어요. 저와 박 여사는 그들 바로 뒤편 책장으로 가려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죠.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제 피를 거꾸로 솟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자기야, 이제 정말 우리 세상이야. 보험금만 나오면 이 지긋지긋한 나라도 뜨고 우리 둘이서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박도식이 미호의 손을 잡으며 말하자 미호는 아주 교태 섞인 목소리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그런데 그 늙은이가 눈치가 좀 빠른 것 같아서 신경 쓰여. 빨리 유산 상속 서류에 도장만 받고 어디 요양원이라도 보내버려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성을 잃고 뛰쳐나가 그년의 머리채를 잡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박 여사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눈빛으로 저를 말렸어요. 참아, 지금은 증거를 잡는 게 먼저야. 그 눈빛을 보고서야 저는 겨우 분노를 억누를 수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태연하게 휴대폰을 들어 풍경 사진을 찍는 척하며 그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다정하게 서로에게 케이크를 떠먹여주는 모습, 와인을 따르며 축배를 드는 모습,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없자 깊게 입을 맞추는 모습까지. 그 모든 것이 고스란히 영상 안에 기록되고 있었어요. 그렇게 1시간가량
우리는 그들의 역겨운 애정 행각과 범죄 모의를 모두 증거로 남겼습니다. 그들이 카페를 떠나고 나서도 저와 박 여사는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낸 겁니다. 그들의 가면을 벗겨낼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은 것이죠. 그날 밤 저는 그들이 남긴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집안 어딘가에 또 다른 증거가 숨겨져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미호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눈여겨보았던 그녀가 유독 아끼는 것처럼 보였던 화려한 보석함을 열었습니다. 역시나 그 보석함은 이중으로 된 바닥을 가지고 있었어요. 위쪽에는 번쩍이는 보석들이 가득했지만 그 아래 숨겨진 공간에는 저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5만 원권 현금 다발과 함께 유언장이라고 적힌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제 아들 준영이의 필체를 흉내낸 조잡한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사랑하는 아내 서미호에게 상속한다는 내용과 함께 아들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미호가 아들 몰래 도장을 파서 위조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그 위조 유언장과 현금 다발을 제 휴대폰으로 여러 각도에서 찍어두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차고 넘쳤어요. 저는 조용히 보석함을 닫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눈은 복수심으로 차갑게 불타고 있었어요. 서미호, 내년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 며느리와 내연남의 부정한 관계, 그리고 위조 유언장까지. 증거는 충분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가장 큰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아들 대신 관 속에 누워있던 그 남자는 대체 누구인가? 이 의문을 풀지 않고서는 이 사건을 완전히 끝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름 모를 희생자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아들 준영이를 몰래 만나야 했습니다. 박 여사의 도움을 받아 이번에는 좀 더 안전한 장소인 박 여사네 가게의 작은 쪽방에서 아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며칠 만에 다시 만난 아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었지만 제가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보여주자 조금은 안정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준영아, 이제 거의 다 왔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있어. 혹시 그날 내가 사고를 당할 뻔했던 그 현장에서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니? 뭐라도 좋으니 아주 작은 것이라도 기억나는 게 있다면 말해다오. 제 말에 아들은 한참 동안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무척이나 힘든 모양이었어요. 저는 아들을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아들이 무언가 생각난 듯 번쩍 고개를 들었어요. 있었어요. 제가 그 자식들이랑 몸싸움을 하다가 도망칠 때 서미호가 들고 있던 가방에서 뭔가가 떨어졌어요.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저도 모르게 그걸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뛰었어요.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잠바 안주머니에서 작고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저는 거의 수첩을 빼앗다시피 해서 펼쳐보았어요. 그 안에는 날짜와 함께 여러 사람의 이름, 그리고 금액으로 보이는 숫자들과 알 수 없는 약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채무 관계를 정리해 놓은 장부처럼 보였죠. 이게 뭐지? 내가 아는 이름이라도 있니?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처음 보는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유독 한 이름 옆에만 빨간색으로 별 표시가 되어 있고 마지막 경고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이름은 한정수였어요. 한정수. 저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관 속에 있던 그 남자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이제 이 한정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만 알아내면 서미호의 모든 범죄 행각을 증명할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겁니다.
하지만 대체 이 사람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경찰에 의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때 제 옆에서 수첩을 함께 들여다보던 박 여사가 갑자기 하는 짧은 소리를 냈습니다. 저와 아들의 시선이 동시에 박 여사에게로 향했어요. 영희야, 왜 그러냐? 혹시 아는 이름이라도 있는 거야? 박 여사는 미간을 찌푸린 채 수첩의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이름 한정수는 모르겠어. 그런데 여기 이 이름 황 사장이라고 적힌 사람은 내가 알아. 몇 년 전에 우리 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하다가 어떤 여자한테 사기를 당해서 가게 말아먹고 야반도주했던 사람이야. 그때 그 사기친 여자가 써미호라는 소문이 파다했었지. 박 여사의 말에 저와 아들은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써미호의 악행은 제 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수첩에 적힌 사람들은 모두 써미호에게 금전적으로 엮여 피해를 본 사람들이라는 추측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한정수라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가족과도 오래전에 연이 끊겨 외롭게 지내는 처지라 서미호에게 가장 끈질기게 빚 독촉을 하거나 혹은 그녀의 약점을 잡고 협박을 하던 인물이었을 겁니다. 알 것 같아요. 서미호는 원래 저를 없애려 했겠죠. 그런데 제가 도망치자 계획이 틀어졌고 당장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는 제 시신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가장 귀찮게 하던 한정수라는 사람을 대신 유인해서 아들은 차마 뒷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미호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그를 대신할 희생양으로 한정수라는 남자를 선택한 것이 틀림없었어요. 자신을 협박하던 눈의 가시를 제거하는 동시에 거액의 보험금까지 손에 넣으려는 일석이조의 끔찍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동네 문방구에서 편지지와 봉투를 샀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왼손을 사용해 삐뚤빼뚤한 글씨로 짧은 편지를 썼어요. 김준영 씨의 죽음에는 다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관 속에 있던 시신이 정말 김준영 씨가 맞는지 신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저는 그 편지를 아무것도 적지 않은 봉투에 넣어 다음 날 새벽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경찰서 정문에 있는 민원 우체통에 몰래 넣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써미호를 압박하고 이 사건을 세상 밖으로 끌어낼 저의 첫 번째 포석이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태연하게 아침밥을 차리는 미호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그녀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익명의 편지를 보내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집으로 형사 2명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마당에서 채소를 다듬는 척하며 그들이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부터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미호는 갑작스러운 경찰의 방문에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특유의 연기력을 발휘하며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돌변했습니다. 어머, 경찰에서는 무슨 일로 혹시 우리 남편 사건에 대해 뭔가 알아내신 거라도 있나요?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말하는 그녀의 모습은 누가 봐도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긴 아내의 모습이었죠. 형사들은 그런 미호를 잠시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김준영 씨 시신에 대해 재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국과수의 정밀 검사를 다시 의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의 말에 미호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비명을 질렀어요. 재확인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장례까지 다 치른 제 남편을 또다시 건드리겠다는 건가요? 이건 유족에 대한 2번의 상처예요. 그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휘청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똑똑히 보았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공포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요. 결국 경찰은 유족의 동의 없이도 재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며칠 후 뉴스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 장례를 치른 시신의 DNA가 김준영 씨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공식 발표가 나온 겁니다. 세상이 발칵 뒤집혔어요. 재벌가 시신 바꿔치기 사건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을 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호는 더욱더 교묘하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며 누군가 아기를 품고 제 남편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틀림없어요. 제 남편을 돌려주세요. 경찰은 지금 당장 진짜 범인을 찾아내란 말이에요. 라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세상의 동정 여론은 모두 그녀에게로 쏠리는 듯했어요. 심지어 남편을 잃고 시신까지 도둑맞은 비운의 아내를 돕자는 후원 모금까지 생겨날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집안에서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미호가 TV에 나와 눈물을 흘릴 때마다 저는 속으로 냉소를 흘렸죠. 어디 마음껏 떠들어 보거라. 내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플 테니. 저는 미호가 스스로 파놓은 무덤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그저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미호는 또다시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잔뜩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하이힐을 벗어 던지며 제게 쏘아붙였어요. 어머님은 뭐가 그렇게 태평하세요? 아들 시신이 없어졌다는데 슬프지도 않으세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 테이블 위에 무심하게 놓여있던 앨범을 뒤적이는 척했어요. 그리고는 박 여사가 찍어준 카페에서 미호와 박도식이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잘 보이지 않는 척 눈을 찡그리며 사진을 미호가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이구, 늙어서 눈이 침침하니 사람이 잘 안 보이네. 이 총각은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가만히 있자. 우리 준영이 친구였나? 우리 아들 장례식 때 왔던 것 같기도 하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집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게 악을 쓰던 미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는 것이 똑똑히 보였어요. 그녀는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굳어서 제 손에 들린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동공이 공포와 당혹감으로 격렬하게 흔들렸어요. 저는 그런 미호의 반응을 속으로 즐기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사진을 다시 앨범에 끼워 넣으며 나지막이 말했죠. 나이가 드니 기억이 오락가락해서 큰일이야. 헛것을 다 보고. 그리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 방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저를 죽일 듯이 쳐다보는 미호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제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서미호, 이제 너는 내가 그저 정신 나간 늙은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제가 던진 미끼를 서미호는 제대로 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를 대하는 미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까지는 저를 귀찮아하면서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면 이제는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날카로운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 어딜 나가는지, 심지어는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 알아내려는 듯 집요한 시선으로 저를 쫓았어요. 그녀는 직감한 겁니다. 제가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위기감을 느낀 미호의 반격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악랄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이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시키고 제 입을 영원히 막아버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바로 저를 치매에 걸린 정신 나간 노인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미호는 집에 외부 손님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동네 부녀회 사람들이나 준영이의 회사 동료들이었죠. 그리고는 그들 앞에서 보란듯이 제게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지갑은 왜 냉장고에 넣어두셨어요? 어머님,
또 제 이름을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저 미호잖아요, 며느리요. 하며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먹는 약에 몰래 수면제를 소량 섞어 제가 사람들 앞에서 꾸벅꾸벅 졸거나 횡설수설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녀가 무슨 짓을 할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계략에 순순히 넘어가는 척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노인 연기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박 여사가 몰래 구해준 초소형 녹음기를 이용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미호가 제게 어머님, 정신 좀 차리세요. 하고 소리치는 장면, 그리고 손님들에게 돌아서서는 우리 어머님이 아들 잃은 충격으로 그만. 제가 너무 힘드네요 하며 눈물 찢는 그 모든 가증스러운 연극을 말이죠. 며칠 후 미호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제게 어머님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 가셔야죠라며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그곳은 일반적인 병원이 아니라 외부와 단절된 한적한 곳에 위치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맞이한 의사는 누가 봐도 미호와 미리 짜고 치는 연극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는 제게 몇 가지 형식적인 질문을 던지더니 곧바로 미호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어머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중증 치매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두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위험할 수 있어요.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미호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들으셨죠? 다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여기서 편안하게 치료받으시면 금방 좋아지실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 맞춰 어디선가 덩치 좋은 남자 간호사 2명이 나타나 제 양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미호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승리감과 안도감이 떠올라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제가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팔을 잡으려는 남자들의 손을 매섭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힘없고 정신없어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로 그들을 향해 말했어요. 어디 함부로 내 몸에 손을 대는 게냐? 제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사와 미호, 그리고 남자 간호사들까지 모두 당황해서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품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보였어요. 당신들, 지금 나를 가두려는 거지? 내가 방금 전까지 당신들이 하는 말을 모두 녹음해뒀는데 들어볼 텐가? 서미호 씨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두둑하게 챙겨주겠다는 말부터 저항하면 억지로 묶어서 입원시키라는 말까지 아주 잘 녹음되었더구나. 제 말에 의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미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정말 미치셨어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미친 건 너겠지, 서미호. 내가 내 수작을 모를 줄 알았느냐? 참고로 말해두는데 내 오랜 친구 박 여사가 소개해준 인권 변호사와 이미 상담도 다 마친 상태다. 지금 이 녹음기는 곧장 그 변호사를 통해 경찰서로 갈 것이고 당신들은 의료법 위반으로 아주 비싼 값을 치르게 될 게야. 어디 한번 해보시지. 이 늙은이를 여기에 가둘 수 있는지. 제 단호한 말에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의사는 안절부절 못하며 미호의 눈치만 살폈고 남자 간호사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어요. 미호는 분에 못 이겨 부들부들 떨며 저를 노려볼 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계획은 제가 던진 작은 녹음기 하나에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저는 그들의 기가 막힌 얼굴들을 뒤로하고 당당하게 병원 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밖에는 저를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던 박 여사가 있었어요. 저는 친구의 차에 올라타며 창밖으로 보이는 미호의 절망적인 얼굴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서미호,
너와 나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요양병원 사건 이후 서미호는 완전히 독이 오른 뱀처럼 변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대놓고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제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보란 듯이 제 면전에 대고 방문을 쾅 닫아버렸고 제가 말을 걸면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집안에는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만 감돌았죠. 그녀는 제가 자신의 약점을 쥐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저를 어찌할 방법이 없어 안달이 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그런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적이 불안하고 초조해질수록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니까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습니다. 뱀의 머리를 직접 공격할 수 없다면 그 꼬리부터 잘라내야 했어요. 바로 그녀의 공범 박도식이었습니다. 그들의 단단해 보였던 공모 관계에 균열을 일으켜 그들 스스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물어뜯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박 여사에게 다시 한번 도움을 청했어요. 박도식이라는 남자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요. 박 여사의 조카는 역시나 귀신 같은 실력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대포폰에서 추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박도식의 신상과 그가 자주 출몰하는 장소까지 알아내 온 겁니다. 그는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 살면서 낮에는 골프 연습장을, 밤에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고급 바를 전전하는 한량 같은 인간이었어요. 직접 그를 만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의심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제가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었죠. 저는 박 여사와 함께 며칠 동안 박도식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를 잡았어요. 그가 주말 오전에 혼자서 오피스텔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저는 그날 제 인생 최고의 연기를 준비했습니다. 일부러 가장 낡고 허름한 옷을 꺼내 입고 머리에는 하얀 수건을 둘렀었어요. 누가 봐도 아들 잃은 충격에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시골 노인의 모습이었죠. 박 여사는 멀리서 망을 봐주기로 했고 저는 일부러 과일이 가득 담긴 장바구니를 들고 공원 벤치에 앉아 그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값비싼 운동복 차림의 박도식이 공원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동선에 맞춰 그가 제 앞을 지나갈 타이밍에 맞춰 자리에서 일어나는 척하다가 일부러 크게 넘어졌어요. 아이고 하는 비명과 함께 장바구니에 있던 사과와 귤이 사방으로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박도식은 잠시 멈칫하더니 주위 시선을 의식했는지 마지못해 제게 다가와 팔을 부축해 주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하고 묻는 그의 얼굴을 저는 바로 그때 처음으로 자세히 마주 보았습니다.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능글맞고 탐욕스러운 인상이었죠. 저는 그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일어나는 척하다가 그의 얼굴을 보고는 갑자기 화들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총각. 혹시.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의 얼굴과 허공을 번갈아 쳐다보며 혼란스러운 연기를 했어요. 박도식은 그런 저를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 하며 물었습니다. 저 아세요, 어르신?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그의 귀에는 똑똑히 들리도록 속삭였습니다. 우리 며느리를 우리 미호를 아는 총각 맞지요? 내가 치매 기운이 있어서 사람 얼굴을 잘 기억 못하는데 총각은 아주 인상이 깊어서 기억이 나네. 미호라는 이름이 나오자 박도식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말했어요.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저는 그의 말을 못 들은 척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참 똑똑한 아이야. 무섭도록 똑똑하지.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책임을 대신 뒤집어쓸 방패막이가 있다고 나한테 자랑을 하더구나. 자기는 그 뒤에 숨어서 모든 걸 가질 거라고.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면 그 방패막이한테 모든 죄를 넘기고
자기는 피해자인 척할 거라고. 총각, 얼굴이 참 선해 보이는데 혹시라도 나쁜 일에 엮인 거라면 지금이라도 발 빼는 게 좋을 게야. 우리 미호는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아이거든. 저는 제 할 말만 하고는 아이고, 내가 늙어서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미안해요. 총각하며 그에게서 떨어져 흩어진 과일들을 힘겹게 줍는 척했습니다. 박도식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서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눈빛에서 깊은 동요와 의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 말은 그의 심장에 박힌 의심이라는 이름의 독화살이었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의 정보에 따르면 박도식과 서미호가 만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만날 때마다 크게 다투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되었다고 해요. 박도식은 제가 던진 방패막이라는 말에 완전히 사로잡혀 서미호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서미호 역시 그런 박도식의 변화를 눈치채고 그를 불안하게 여겼을 테죠. 그들의 공고했던 신뢰관계는 그렇게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며칠 뒤 박 여사의 조카로부터 긴급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박도식이 해외 항공권을 예매하고 거액의 현금을 달러로 환전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서미호와 함께가 아니라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보험금을 타내면 나누기로 한 약속을 깨고 모든 것을 독차지한 채 혼자 도망칠 계획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정보를 듣자마자 곧바로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준영아, 지금 당장 경찰에 익명으로 제보하거라. 내 사건의 유력한 공범인 박도식이라는 자가 곧 해외로 도주할 거라고. 출국 금지부터 신청해야 한다고 말이야. 아들의 제보를 받은 경찰은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서미호는 가장 강력한 아군이자 공범을 잃게 될 처지에 놓인 겁니다. 저는 캄캄한 방 안에 앉아 서서히 조여오는 거미줄을 느끼고 있을 그들을 상상하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박도식의 발이 묶였다는 소식은 박 여사를 통해 금방 들을 수 있었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경찰의 감시망이 그를 24시간 옥죄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그 소식을 들은 서미호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무언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마도 혼자 남겨졌다는 공포와 믿었던 공범에게 배신당했다는 분노로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궁지에 몰린 쥐는 종종 상상도 못할 짓을 저지르곤 하죠. 저는 그녀가 무언가 다른 행동을 취하기 전에 이 사건의 마침표를 찍을 결정적인 물적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동안의 정황 증거와 녹취, 사진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들의 끔찍한 음모를 명백하게 증명할, 그들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 저는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요양병원 사건 이후 미호에게 생긴 이상한 버릇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뒷마당에 있는 낡은 김치독들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요즘은 아무도 쓰지 않아 먼지만 뽀얗게 쌓여있는 그 김치독들을 그녀는 마치 귀한 보물이라도 숨겨둔 것처럼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보곤 했죠. 처음에는 그저 정신이 불안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그 행동이 반복되자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 안에 무언가 있다. 기회는 미호가 변호사를 만나러 나간 어느 날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박 여사에게 망을 부탁하고 곧장 뒷마당으로 향했어요. 수십 년은 좋게 되었을 낡은 김치독들은 뚜껑조차 열기 힘들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저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미호가 유독 자주 확인하던 가장 구석진 곳의 김치독 뚜껑을 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퀴퀴한 흙냄새와 함께 비닐에 꽁꽁 쌓인 꾸러미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꾸러미를 꺼내 조심스럽게 비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제 아들에게 썼던 것으로 보이는 약병과 밧줄, 그리고 관 속에 누워있던 남자 한정수의 신분증과 피 묻은 옷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의 증거물 그 자체였어요. 서미호는 이 모든 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언젠가 상황이 잠잠해지면 없애버릴 생각으로 이곳에 숨겨두었던 겁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이 증거들을 들고 경찰서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을 되찾았어요. 지금 제가 이 증거들을 들고 나타나면 미호는 제가 훔쳤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제가 이 모든 것을 꾸몄다고 뒤집어 씌울 것이 분명했습니다. 증거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그녀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경찰이 직접 이 장소에서 이 증거들을 발견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품속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 김치독 안에 있는 증거물들을 여러 각도에서 상세하게 촬영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원래 상태 그대로 돌려놓고 김치독 뚜껑을 닫은 뒤 흙먼지까지 원래처럼 덮어놓았어요. 아무도 이곳을 열어본 흔적을 찾지 못하도록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결정적인 순간을 만드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호가 아침 식사 자리에서 상기된 얼굴로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드디어 보험금을 받게 되었어요. 오늘 오후에 보험사에 가서 서류 처리만 하면 된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기쁨과 흥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수십억 원의 돈이 이제 곧 자기 손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니 저라는 존재는 이미 안중에도 없는 듯 했어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이었어요. 저는 미호가 화장을 하고 외출 준비를 하는 동안 몰래 차고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둔 작지만 뾰족한 송곳을 이용해 그녀의 차 뒷바퀴 타이어의 가장 깊숙한 곳을 찔렀습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타이어의 바람이 아주 천천히 거의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하게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당장 주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보험사까지 가는 도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경찰이 그녀의 집을 급습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저의 마지막 장치였죠. 모든 준비를 마친 저는 아들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다. 경찰에 알려라. 서미호의 집 뒤뜰 가장 구석진 김치독 안에 모든 증거가 잠들어 있다고. 문자를 보낸 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모르는 척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미호가 콧노래를 부르며 차에 시동을 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곧 불어닥칠 폭풍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 30분. 서미호는 완벽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마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수십억 원의 돈을 손에 쥐기 바로 직전이었으니까요. 그녀가 현관문을 나서며 저를 힐끗 쳐다보는 그 눈빛에는 이제 당신 볼 일도 끝이야라는 듯한 경멸과 조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죠. 그것이 그녀가 보는 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미호가 떠나자마자 곧바로 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이제 시작이야. 제 말에 박 여사는 알겠다. 나도 지금 경찰서 근처에 와 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알려주마. 하고 비장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이 유독 눈부시게 느껴지는 오후였어요. 한편 서미호는 약속 시간에 맞춰 보험사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VIP 상담실로 안내받은 그녀는 담당자 앞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연기력을 마지막으로 선보였을 겁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 이제라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려는 미망인의 애처로운 모습을 말이죠.
하지만 그녀의 예상과는 달리 서류 처리는 계속해서 지연되었습니다. 고객님, 본사 전산망에 잠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시겠어요? 담당자는 미안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보험사 측과 미리 협조가 된 경찰의 작전이었어요. 아들의 익명 제보를 받은 경찰은 서미호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현장을 덮치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끌어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미호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뚫어놓은 타이어에 바람이 거의 다 빠져 차가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라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3시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가 있는 집의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수십 명의 경찰들이 들이닥쳐 압수수색 영장을 내밀었어요. 저는 놀란 척 뒷걸음질 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경찰들은 제게 양해를 구하고는 곧장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팀은 제보받은 대로 곧장 뒤뜰의 김치독으로 향했어요. 같은 시각, 공항에서는 박도식이 출국 게이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 때문에 비행기를 탈 수는 없었지만 어떻게든 밀항이라도 하려는 심산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앞길은 잠복하고 있던 형사들에 의해 가로막혔습니다. 박도식 씨 사기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고 수갑을 채우자 공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도식은 끝까지 발악했지만 결국 힘없이 경찰의 손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사 VIP 상담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미호가 담당자에게 대체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냐며 소리를 지르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상담실로 들어온 것은 담당자가 아닌 차가운 얼굴의 형사들이었습니다. 서미호 씨, 보험 사기, 사채 은닉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의 말에 미호의 얼굴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다가 이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닫고 비명을 질렀어요.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내가 아니라고.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발버둥 쳤지만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화려했던 그녀의 옷차림은 수갑과 함께 더없이 초라해 보였어요. 경찰서로 연행된 서미호는 뒤뜰 김치독에서 발견된 증거물들과 공항에서 체포된 박도식의 사진을 보고 나서야 모든 것이 제 손안에서 움직였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취조실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건 다 우리 시어머니가 꾸민 짓이에요. 그 늙은이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요. 내가 아니라 우리 시어머니를 조사해야 해요. 그 여자가 범인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형사들에게 그저 패자의 마지막 비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오순자 여사님은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집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꾸몄다는 겁니까? 그 순간 취조실 문이 열리며 다른 형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서미호 씨의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서미호 씨를 만나고 싶어하는 또 다른 증인이 있습니다. 서미호는 증인은 무슨 놈의 증인? 그 늙은이가 돈으로 매수한 사람이겠지. 하고 비웃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취조실 문이 활짝 열리고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서미호의 자신감 넘치는 얼굴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아니, 굳어버렸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충격으로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귀신이라도 본 사람의 표정이었죠. 취조실로 들어선 사람은 바로 제 아들 김준영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숨어 지내며 겪었던 고생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아들은 깔끔한 옷차림의 변호사와 함께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날뛰던 아내, 써미호를 차갑고 무거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뭐야, 당신이 어떻게? 아니야,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고. 서미호는 의자에서 거의 굴러떨어지다시피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는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하고 외치며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그토록 냉정하고 잔인했던 그녀가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지만 그 가장 큰 허점이었던 살아있는 남편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제 발로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왔으니 그 충격과 절망이 오죽했을까요? 아들의 등장은 이 길고 긴 싸움을 끝내는 마지막 결정타였습니다. 더 이상의 증거나 증언이 필요 없었어요. 살아있는 김준영의 존재 자체가 써미호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으니까요. 서미호 씨, 이제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형사는 차갑게 말하며 완전히 이성을 잃고 발작하는 서미호를 제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미호는 아들에게 매달리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잘못했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저 사람들이 날 잡아가려고 해. 하지만 아들은 그녀의 손길을 차갑게 뿌리치며 단 한마디 말을 던졌습니다. 너가 용서받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 법정이다. 그 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아들은 변호사의 입회하에 서미호와 박도식이 자신을 어떻게 해치려 했는지 그들의 범죄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증언했습니다. 아들의 증언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끔찍한 소설과도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나설 차례였습니다. 저는 직접 경찰서에 가지는 않았어요. 대신 저를 대신해 박 여사가 소개해준 인권 변호사가 제가 그동안 목숨을 걸고 모아온 모든 증거들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서미호와 박도식의 애정 행각이 담긴 영상, 제가 위조된 유언장과 현금 다발을 찍어둔 사진, 요양병원에 저를 강제로 입원시키려던 미호와 의사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치독에서 발견된 증거물들을 찍어둔 사진까지. 제가 모아온 증거들은 상자에 담아도 될 정도로 방대했습니다. 변호사가 증거들을 하나씩 제출할 때마다 형사들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연약한 노인이라고만 생각했던 제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눈치였어요. 모든 증거 제출이 끝나고 변호사는 제 말을 대신 전했습니다. 오순자 여사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아들을 지키기 위한 어미의 마음이었을 뿐이라고 전하셨습니다. 저는 그 시각 집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텔레비전에서는 제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속보가 긴급 뉴스로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난 겁니다. 이제 저 악마들에게 법의 심판을 내리는 일만 남았어요. 제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안도와 승리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아들 준영이가 살아 돌아온 그날은 서미호와 박도식에게 내려진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이 공들여 쌓아 올렸던 거짓말과 위선으로 가득 찬 성벽은 살아있는 진실이라는 거대한 해일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박 여사와 함께 집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그들의 마지막 발악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한 편의 저질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한 기분이었죠.
경찰 조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뻔뻔한 연기력으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저를 정신 나간 노인네로 몰아가던 서미호였지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남편의 등장 앞에서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어떤 거짓 눈물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도간에 든 쥐처럼 완벽하게 궁지에 몰린 그녀가 선택한 마지막 탈출구는 바로 한때 사랑을 속삭였던 공범 박도식의 등을 물어뜯는 것이었어요. 취조실 안 서미호는 머리를 풀어헤친 채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순진한 피해자였는지를 열변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 악마 같은 박도식, 그 사람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속았을 뿐이라고요. 그 사람이 제 남편 사업에 거액을 투자하겠다며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남편이 없을 때마다 저를 외롭게 파고들며 유혹했어요. 남편만 없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그 무섭고 끔찍한 계획을 제안한 것도 전부 다 그 사람이 먼저였어요. 저는 그저 외로움에 그리고 사랑에 눈이 멀어 그가 파놓은 함정에 빠졌던 것뿐이에요. 저는 피해자라고요.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실감나서 형사들조차 잠시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 애절한 호소는 바로 옆 취조실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박도식의 비웃음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박도식 역시 살아남기 위해 서미호라는 여자의 실체가 얼마나 끔찍하고 탐욕스러운지에 대해 모든 것을 낱낱이 불기 시작했으니까요. 피해자? 저 여자가 피해자라고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형사님들, 저 여자의 눈물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저한테 먼저 접근해서 능력 없는 남편 때문에 사는 게 지옥 같다고 신세 한탄을 늘어놓은 게 바로 서미호입니다. 남편 앞으로 들어놓은 생명보험이 수십억이라고 그 돈만 있으면 우리 둘이서 파라다이스 같은 곳에 가서 평생 왕처럼 살 수 있다고 저를 꼬드긴 게 바로 저 여자라고요. 저는 그저 그 여자의 아름다운 외모와 교묘한 말솜씨에 잠시 홀렸던 죄밖에 없습니다. 모든 계획은 서미호 머리에서 나왔고 저는 그저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움직인 꼭두각시였을 뿐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야, 여보야 하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던 두 남녀는 이제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난 독사처럼 서로의 목을 향해 동리를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돈이라는 신기루 앞에서 그들의 사랑은 너무나도 쉽게 배신과 증오로 변질되었어요. 형사들은 굳이 그들을 다그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그들이 서로의 죄를 얼마나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폭로하는지 지켜보기만 하면 될 뿐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추악한 진실 공방에 마침표를 찍을 결정적인 증거들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박 여사의 조카가 완벽하게 복구해낸 대포폰의 수천 개의 문자 메시지. 그 안에는 그들이 처음 만나 서로를 유혹하던 음탕한 대화부터 제 아들을 없애기 위한 범죄를 모의하는 소름 끼치는 과정, 그리고 일이 틀어졌을 때 무고한 한정수라는 남자를 대신 희생시키기로 작당하는 대화까지 그들의 모든 범죄 행각이 날짜와 시간, 심지어는 이모티콘 하나까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 사람은 오늘도 회사 일 때문에 늦는데. 보고 싶어 죽겠다. 조금만 참아. 그 자식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금만 타면 우리 인생은 활짝 피는 거야. 그때까진 순진한 아내인 척 완벽하게 연기하라고. 근데 그 자식 눈치가 좀 빠른 것 같아서 불안해.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걱정 마. 플랜 B가 있잖아. 우리한테 빚독촉하는 그 한정수라는 놈. 어차피 가족도 없는 놈이니 그 놈을 대신 처리하면 돼. 쓰레기 청소도 하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 아니야? 이 메시지들이 공개되자 서미호와 박도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자신들이 남긴 명백한 증거 앞에서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온 세상에 가장 적나라한 방식으로 생중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어요. 희대의 판무 파탈, 두 얼굴의 악녀 서미호, 아들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어머니의 위대한 추적, 돈 때문에. 남편과 내연남 모두를 파멸시킨 탐욕의 화신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하루 종일 신문과 방송을 도배했습니다. 온 세상이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한 저의 고독한 사투에 경악하고 또 뜨거운 찬사를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세상의 칭찬과 관심이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거실 소파에 앉아 텅 비어버린 아들의 방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삼킬 뿐이었어요. 이 끔찍하고 지긋지긋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제가 얼마나 많은 밤을 공포와 분노 속에서 칼을 갈며 지새워야 했는지. 그 진실의 무게는 파멸해버린 저들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저와 제 아들의 남은 인생에도 무겁게, 아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서미호와 박도식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던 날, 법원 앞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세기의 악녀와 그 공범의 얼굴에 돌이라도 던지고 싶다는 사람들, 그들의 재판 과정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기자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죠. 저희 모자와 박 여사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아침 일찍부터 법원 뒤편의 작은 문을 통해 조용히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법정 특유의 차갑고 엄숙한 공기는 제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마치 공기 전체가 거대한 돌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법정 문이 열리고 피고인석으로 서미호와 박도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교도관에게 양팔을 붙들려 들어오는 그들의 모습은 불과 몇 달 전의 모습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초라하고 망가져 있었어요. 화려한 명품으로 온몸을 감싸던 서미호는 헐렁한 수의를 입고 있었고 그 생기 넘치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푸석푸석했습니다. 언제나 자신감 넘치던 박도식의 어깨는 축 늘어져 금방이라도 바닥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죠. 그들은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서로를 마치 평생의 원수라도 되는 듯 경멸과 증오가 가득 담긴 눈으로 쏘아볼 뿐 단 한마디의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검사의 모두 진술로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그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반사회적이고 잔인무도한지를 하나하나 마치 칼로 살을 베어내듯 날카롭게 열거했습니다. 금전적인 욕망을 위해 남편을 해치려 공모한 것, 그 계획이 실패하자 무고한 사람을 대신 희생시킨 것, 심지어는 모든 죄를 덮기 위해 연로한 시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한 패륜적인 행위까지.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나지막한 탄식과 분노의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아들 준영이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피고인석에 앉은 서미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그날의 진실을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는 제 아내였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대가는 죽음의 문턱이었습니다. 아들의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서미호는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덜덜 떨리는 아들의 넓은 등을 보며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마지막 선고의 날이 밝았습니다. 재판장이 법정에 들어서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재판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 서미호, 박도식에 대한 판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은 판결 이유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을 저버렸으며 오직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한 가정을 파괴하고 무고한 생명을 짓밟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재판장의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망치처럼
두 사람의 남은 인생을 부수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서미호와 피고인 박도식 두 사람 모두에게 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무기징역이라는 선고가 법정 안에 망치처럼 내리꽂히는 순간 서미호는 갑자기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왜 무기징역이야. 이건 음모야. 판사님, 이건 잘못됐어요. 그녀는 교도관들에게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방청석에 앉아있는 저를 향해 피를 토하듯 저주를 퍼부었어요. 오순자,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내가 이대로 순순히 끝날 것 같아. 내가 여기서 나가든 죽어서 귀신이 되든 반드시 너를 찾아가 똑같이 갚아줄 거야. 평생 나를 저주하면서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거라고. 그녀의 끔찍하고 처절한 악담이 법정 안을 가득 채웠지만 저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저 덤덤하게 그녀의 마지막 발악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를 향한 분노나 증오, 미움 같은 감정은 이제 제게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고 가련한 영혼에 대한 희미한 연민만이 느껴질 뿐이었죠. 결국 서미호는 교도관들에게 입이 틀어막힌 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법정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희 모자는 가장 먼저 한정수 씨의 노모를 다시 찾아뵈었습니다. 저희는 그분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재판 결과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서미호에게서 되찾은 재산의 절반이 담긴 통장을 그분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어머님, 이 돈으로 아드님의 목숨값을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부디 남은 여생이라도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노모는 말없이 눈물만 흘리시며 저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그 집을 나오는 길, 아들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제 인생을 다시 찾은 것 같아요. 법의 심판은 끝났지만 저희 모자의 진짜 새로운 삶은 바로 그 속죄의 길 위에서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떠들썩했던 관심이 조금씩 잊혀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와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다시 파릇한 새순이 돋아날 때쯤이었습니다. 제 아들 준영이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 작은 식당이라도 차려보겠다며 매일 요리 학원을 오가며 땀을 흘렸고 저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제 기억 속에서 서미호라는 이름은 이제 끔찍했지만 지나가 버린 과거의 한 페이지로 희미하게 바래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우편번호가 찍힌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면회 신청서였어요. 발신인의 이름은 서미호였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대체 무슨 낯짝으로 무슨 할 말이 남아서 저를 보자고 하는 건지. 당장이라도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이 마지막 만남을 피해서는 안 되겠다는 강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이 지긋지긋하고 길었던 악연의 마지막 마침표를 제 손으로 직접 찍어야만 이 모든 것이 비로소 끝날 것 같았어요. 면회실은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껍고 뿌연 아크릴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저는 푸른 수인복을 입은 서미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세상 가장 화려한 보석보다 더 빛나 보였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짧게 깎은 머리, 화장기 하나 없이 푸석한 얼굴, 그리고 삶의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듯 공허한 눈동자. 오직 저를 향한 증오심만이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그녀의 눈 속에서 이글거리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서미호는 수화기를 거의 빼앗다시피 집어들고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꼴 좋다 아주. 밖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잠은 잘 주무셨나 봐.
나는 여기서 매일 밤 당신 꿈을 꿔. 당신을 내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꿈.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내 청춘이 여기서 썩고 있는데 당신은 행복하면 안 되지. 안 그래?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쏟아내는 저주 섞인 말들은 이제 제 마음에 아주 작은 상처나 파문조차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마치 먼 나라에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처럼 그저 의미 없는 소음으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제 침묵이 그녀의 자존심을 더 상하게 한 것일까요? 서미호는 더욱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천만에. 웃기지 마. 나는 여기서 평생, 죽는 날까지 당신을 저주하면서 살 거야. 당신 아들 김준영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게 되겠지.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가 살인마라는 꼬리표를 달고 평생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결국 당신들 인생도 내 손에 똑같이 망가진 거야. 그러니까 이건 무승부라고. 알겠어?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부당하고 저의 탓인지를 한참 동안이나 쉬지 않고 떠들어댔습니다. 분노했다가 애원했다가 다시 저주를 퍼붓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실성한 사람 같았어요. 저는 그저 가만히 그녀의 마지막 독백이 끝나기만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분노가 소진되어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저를 노려볼 때쯤 저는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앞에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공허하고 증오로 가득 찬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는 아주 조용하고 나지막하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도 단단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나를 너무 얕보았더구나. 제 예상치 못한 한마디에 서미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자식 일에 눈이 뒤집히는 어미의 힘을 말이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아무런 미련 없이 수화기를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뒤를 돌아섰어요. 더 이상 그녀와 나눌 이야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 할 말은 그것으로 충분하고도 넘쳤어요. 야, 오순자, 거기 서지 못해.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이리 와. 야. 등 뒤에서 저를 부르는 서미호의 절규 섞인 고함이 면회실의 차가운 벽을 때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그녀가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아크릴 벽을 미친 듯이 주먹으로 치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분노와 저주로 시작되었던 그녀의 외침은 이내 자신의 완벽한 패배를 인정하는 절망의 울부짖음으로 그리고 마침내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처절한 통곡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소리도 더 이상 제게는 닿지 않았어요. 교도소의 육중하고 차가운 철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눈부시게 따스한 햇살이 제 얼굴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숨을 아주 길고 깊게 내쉬었어요. 지긋지긋했던 악연과 복수의 마지막 페이지가 드디어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가장 완벽하고도 완전한 복수였습니다. 서미호와의 마지막 면회가 있고 나서 꼭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희 모자의 삶에는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아들 준영이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한 끝에 동네의 한적한 골목 어귀에 아주 작은 백반집 하나를 차렸습니다. 가게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한참을 고민하던 아들은 며칠 뒤 쑥스러운 얼굴로 제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가게 이름은 순잔의 밥상으로 하고 싶어요. 어머니의 이름이 이제는 제게 가장 큰 자랑이고 자부심이니까요. 가게는 낡은 상가를 개조한 터라 작고 소박했지만 저희 모자의 땀과 눈물, 그리고 정성으로 가득 채워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아들은 이른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가장 신선한 재료들을 직접 골라왔고 하루 종일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어요. 저는 홀에 나가 손님들을 맞이하고 설거지를 하고 가게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안녕히 가세요. 같은 평범하고 소박한 인사말을 건네는 그 하루하루가 제게는 마치 기적처럼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개업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마치 자기 가게 일처럼 한달음에 달려와 준 것은 역시나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시장의 장사꾼 친구들을 모두 이끌고 와서 가게가 떠나가라 음식을 팔아주고는 두둑한 현금이 담긴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요. 순자야, 이게 바로 우리 시장 상인들의 의리라는 거다. 내 손맛은 내가 보증하니까 앞으로 돈 세다 잠들 일만 남았다. 하며 호탕하게 웃는 친구의 모습에 저는 오랜만에 아이처럼 소리내어 웃을 수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저희가 가장 어둡고 깊은 터널을 지날 때나 이렇게 가장 밝은 햇살을 마주할 때나 늘 한결같이 저희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순잔의 밥상은 거짓말처럼 금세 동네의 소문난 맛집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음식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저 저희 가게를 찾아와 주시는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마치 집에서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것 같은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밥 한 끼를 대접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얽매여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땀 흘려 일하는 것의 소중함과 기쁨을 온몸으로 깨닫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채워나가는 어엿한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된 하루의 장사를 마치고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머니 하며 제 어깨를 주물러주는 아들의 투박한 손길을 느낄 때면 저는 세상 그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저녁 장사가 모두 끝나고 마지막 손님까지 돌아간 늦은 밤이었어요. 아들과 저는 가게의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손님상에 내고 남은 반찬들을 걸어 모아 늦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는 소리, 아들이 밥을 맛있게 먹는 소리, 창밖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 그 모든 평범한 소리들이 모여 완벽한 평화의 교향곡을 만들어내는 것만 같았어요. 어머니,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은 시장 가서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치 좀 사와야겠어요. 제가 맛있게 졸여드릴게요. 아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그냥 내가 이렇게 내 옆에서 밥만 잘 먹어줘도 이 어미는 세상에서 제일 배부르고 행복하다. 저희는 서로를 마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저희의 대화에는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가 없었어요. 오직 오늘 하루의 소소한 감사와 내일에 대한 소박한 기대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는 나약한 늙은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당당한 주인이 되어 제 아들과 함께 씩씩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순잔의 밥상의 자랑스러운 주인이었습니다. 따뜻한 밥을 한술 크게 뜨며 저는 가게의 작은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어두운 밤의 골목을 환하게 비추고 있는 순잔의 밥상이라는 작은 간판의 불빛이 세상 그 어떤 화려한 네온 사인보다도 더 따뜻하고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길고 길었던 폭풍우가 완전히 지나가고 모든 것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겁니다.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가장 완벽하고 눈부신 평온을 되찾았습니다.